이번 판결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늘 선고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특히 이제 5월 1일 날이면 대선하고 이제 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이제 633 법칙이 적용돼도 6월 26일이거든요. 2심 판결이 3월 26일이었으니까 5월 1일이면 빨라도 너무 빨라요. 6월 26일하고. 그 대선 전에 이 판결을 내리려는 게 대법원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상황을 모르고 가는 거는 유무죄의 여부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이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인데 그 제1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의 어떤 2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생각은 못했고 당연히 상고 기각을 생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낮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사법도 포함되는 겁니다만 정말 아무도 예측 못하겠구나. 이제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 못했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절반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 재판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봤고, 그러면 상고 기각과 이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인데, 저는 이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놓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가 사실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1, 2심 판결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른바 징역형과 무죄로 완전히 엇갈린 것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명쾌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후보 개인이라든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 선거인단, 우리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제 김문기 씨를 뭐 모른다 했다거나 골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또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통해서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이것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것이 우리 앞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른바 거짓말에 대한 의도성을 어디까지 법원이 허락할지 이런 점들에 대한 굉장히 구체성을 띠는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존중해줘야 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유죄가 나온 두 가지, 이게 어떤 것들이 유죄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1심 판결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관련하여서 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10명이 있는 단체 사진 중에 국민의힘에서 그중에 4명만 있는 것처럼 도려내어서 보여줬던 것이 이건 조작된 거죠 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2심에서는 사실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때 2심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이 골프 사진 조작됐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때 내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고 또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은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을 검찰 주장처럼 내가 해외 순방 중에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없었다라고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2심은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심은 이렇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할 때는 법원도 아니라 후보자도 아니라 선거인이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판단 기준을 분명히 설치하면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발언은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받아들일 때는 이 해외 출장 중에 이 이재명 후보가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없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2심의 판단 옳지 않고 다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권자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봤습니다. 또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이 용도를 4단계나 상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는
협박이나 압박 자체가 없었다고 3심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 표현을 두고 일정 부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고 의견 표명이다라고 2심에서 봤지만 3심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언했을 경우에 정말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박이 없는데 있다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고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라면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전원 합의체 10대 2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변호사님? 이게 압도적인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큰 차이입니까? 네, 큰 차이입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전원합의체에서 생중계됐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에도 이 친형의 정신병원의 입원 과정에 내가 개입했다, 개입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두고도 또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됐었고 당시에도 역시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었고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죄 취지의 이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땐 7대 5였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보통 다수 의견에 한 표를 준다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결국 6대 5라는 것이니까 이번에 10대 2에 대한 이 판결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대법관들의 대다수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좀 확고한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걸 오늘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1심과 3심이 같고 2심이 좀 달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요, 계속해서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선거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중심에 두고 이 발언이 과연 허위 사실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1심 법원도 봤고요. 이번 대법원 역시나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이번 판시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후보자 개인 관점이 아니라 또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정확히 선거인들이 그 해당 발언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계냐면 국민들의 알 권리, 즉 이 유권자들이 이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그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라면서 그 표현의 자유의 한계까지도 명확히 설치를 했습니다. 예. 633 원칙을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걸 두고서도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지금 오늘 결론이 난 상태에서 그 속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6월 26일인데 633 법칙을 적용하는 말이죠. 5월 1일이면 너무 차이 나잖아요. 대단히 이례적이었죠. 대단히 빨리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였는데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법률 심의를 하더라도 법리의 적용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를 보는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내린다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고기각을 예상했던 거고 물론 저는 20% 정도는 이제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가능하다고 보긴 봤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대법원은 선거 전에 그래서 최종 선거 전에 다시 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하기 나름이겠죠. 고등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대법원 차원에서의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일 날 하게 되면은 잘하면 그야말로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판단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빨리 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 판단이 상고 기각이 아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렇게 심리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한 데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니까 이제 대법원도 그 부분을 의식을 했는지 보도자료의 그 취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했다면서 이례적인 속도를 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그런 사례가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접수 3, 4일 만에 재검표를 중단해서 혼란을 종식시켰다. 이런 것까지 또 적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대법원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내는 것은 왜 이렇게 빠르게 대법원이 한 것이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 이제 민주당 쪽에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낸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열흘 후죠. 열흘 후면은 사실상 우리 대선 국면에 접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공직선거법에 대한 말하자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대선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가올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그 후보자 간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에게 알리는 이런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수도 예, 있었어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무언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나 본데요. 예, 보여주시죠. 예, 한덕수 대행이 퇴청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사실상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퇴 변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청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마지막 퇴청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추후 대통령 출마를 좀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퇴청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오늘 지금 사퇴를 하고 아마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직서가 2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이제 수리가 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대행인 대행이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지금 공관으로 또 퇴청을 한 것 같아요. 공관은 언제 비워줘야 될까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일주일 걸렸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공관 빨리 나오는 게 맞죠. 자정이니까 이제 내일 0시를 기해서 대행이 아닌 거란 말이죠. 총리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삼청동 총리공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오고 최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제 사퇴할 거다 안 할 거다 여러 가지 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얼마 전부터 사퇴가 기정사실화 돼 있었고 대선 출마할 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던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아마 2, 3일 내로 나오지 않겠는가, 퇴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대선 33일 전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이게 대선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재명 이른바 대세론이 지금 사실상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그 대세론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도 그렇고 한데 저는 이제 이 판결 하나에 같은 의미가 대법원이 결국에는 유죄 취지로 이제 그 서울 고등법원이 이 사건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등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속은 함부로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쨌든 유죄 취지로 이제 고등법원 해줘야 돼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즉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죄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의 후보 자격이 부적격하다. 이걸 대법원이 확인해 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3심제에서의 최고위 법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의 적격 지위, 그다음에 후보가 갖고 있는 지위에 대한 어떤 국민의 동의, 그다음에 어떤 그 적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 자격 뭐 교체 이런 것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긴 하되, 자 그러면 이렇게 후보자의 신분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선에 들어갔을 때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영향 없다고 할 수 없겠죠. 특히나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기존의 유권자들에게는 별반 반응이 없는 일종의 강화 효과가 있겠지만 중도층에게는 일종의 유권자 변동성, 즉 말하자면 전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변수가 지금 바로 도래한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모두가 가능성 50% 이하로 본 변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수가 발생을 한 거고, 이런 측면에서 중도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거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다시 2심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앞서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다시
선고를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지만요. 이 파기환송심은 원심 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라는 것은 기속력을 갖습니다. 즉 새로운 어떠한 추가적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오늘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대로 파기환송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2심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요.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또 이 파기환송심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양형 증인을 대거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양형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것에 이 파기환송심의 재판부들이 기속되진 않습니다. 양형 기준은 기준일 뿐 그것에 상회하거나 혹은 그것에 미달하는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시간도 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파기환송심에 돌입하게 된다면 양형 증인을 대거 신청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2심 판단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대선 전에는 조금 힘들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그럼 형량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량을 결정하는 것까지 기속되진 않거든요.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요. 그렇다 하여 형량을 100만 원 이상 선고하라. 이런 어떤 판단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양형심리를 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1심 판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1심의 판결 결과,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또다시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느냐, 또 이것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그것에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재판부는 분명히 1심 재판부와는 다르고요. 만약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하더라도 2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형기준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형기준상 100만 원의 미만의 판결이 나오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형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대개 따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나올 가능성 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처벌이 확정이 되든 유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좀 유권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전 프레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이유가 일단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지형을 보면은 여전히 탄핵 반대 세력이 우세해요.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꺾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물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봤던 겁니다. 탄핵 프레임이라는 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대선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과거에 대한 평가가 없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라고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완전 해소된 게 아니었는데 오늘 만약에 상고가 기각되면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거였어요. 다른 사건은 뭐 별개이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소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법 리스크의 이 프레임과 탄핵에 관련된 프레임이 어떤 쪽이 더 우세하나의 프레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느냐 문제인 것 같고 민주당도 지금 현재 오늘 반응을 좀 보니까 아까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하루 이틀 되면 이제 진정을 찾아갈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근데 과도할 정도로 대법원을 비판하는 건 저는 선거 전략상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빨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과도하게 탄핵에 반대했던 태도, 이런 태도를 빨리 지양을 하고 뭔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도 표심은 상당히 이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아마.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태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실망했던 중도층들 따라서 썩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을 찍는 게 대세다라고 판단했던 중도층들이 조금 관망할 수 있다. 프레임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임인데 과연 양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딱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유리해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대선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아마 후보 사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프레임으로 가면서 더 강공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더 결집할 텐데 중도 진영이 어떤 이제 그 반응을 보이냐는 문제인데 역시 양당이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프레임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법리 창조다, 대법원의 쿠데타다, 선거 개입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프레임으로 가야 이 상황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 과도하게 그 국민의힘이 이걸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 이미 그 사법부가 유죄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고등법원에 이제 다시 환송한 만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범법자다. 그래서 뭐 이 중에 뭐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이것보다는 사실은 대선은 전망형 투표, 비전형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런 후보를 내므로써 이런 깃발을 통해서 이런 비전과 가치를 우리는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오직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을 부각시킬 경우에는 만일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된다는 그런 측면과 함께 어떻게 반 이재명 혹은 안티 이재명 하나로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라는 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호재임에 분명한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말하자면은 사법부의 쿠데타라는 식으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지난번 헌재 판결이 우리가 일종의 8대 0으로 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헌재가 그게 거의 대다수 의견이고 물론 개별 의견은 한두 번 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판결 그 선고문에 담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분 중에 10명이라는 거는 사실상 전원 합의체에서 이거는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 존중을 해야죠. 두 명의 어떤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사법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압도하려는 것처럼 비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사법화를 저는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는 건 이건 선거 전략에서도 저는 온당치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중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정치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정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유권자 이동성을 말씀드렸는데 진영 논리에서는 더 강화하겠죠. 우리가 맞다는 일종의 심리적 편향이 더 강화하겠지만 중도는 전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논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니라고 손바닥 가리듯이 너무 강조하는 거 그거는 저는 민주당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2심으로 이제 다시 공이 넘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정해질까도 궁금하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기록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기록도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와야 되고 또 서울고법에서 어떤 재판부가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할지도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휴일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면 뭐 다음 주 후반부나 다다음 주 초반부에 아마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재판부가 결정이 돼야 기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넘어가고 재판부가 결정된다면 이제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도 아마 재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또 빠르게 재판기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공판은 몇 번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 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양형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부분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찰 측 의견도 들을 거고요. 재판부의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양형 심리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증인에 대해서 배척하기도 재판부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일부 양형 증인도 채택해야 되고 또 그 증인 신문도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시간은 다소 소요되겠다. 즉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조기 대선일 전에 끝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은 또 논란이 되는 것이 헌법 84조 이 형사상 소추 규정인데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헌법 84조의 이제 대통령, 현재 대통령 신분에서는 이 내란죄, 외환외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소추가 어디까지를 의미할까를 두고 현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소추는 기소라고 해석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그 헌법 규정만 엄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을 낼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 봅니다. 에서의 그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추경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뭐 추경은 이미 다 내용 아시는 거고요. 그 대법원 이번 오늘 그 판결과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말자. 이거는 뭐 대전제. 그리고 170 의원 전원이 단일 대우로 대응한다. 이 전제하에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응의 방식과 수위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면전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그래도 사법부와의 어떤 사법부를 향한 대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고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시위 형태의 어떤 단체 행동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이건 그냥 의총에서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어느 쪽으로 수렴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강하게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자. 이런 의견부터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근데 이런 의견들이 일견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로 수렴됩니다. 강력한 대응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의견으로 이해들을 하시고 의총을 정회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의견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말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출마를 이제 내일 선언한다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에 그동안 출마를 공직자로서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준비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네,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 관한 노정면 대변인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법부를 향한 대응이니 신중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입법을 말하는 겁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의 입법인지는 제 개인적인 추측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재판들을 정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형사소송법에는 306조에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재판부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이 30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거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을 때 이제 검사와 피고인 측 내지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정지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재판정에 출정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의견을 들어서 정지시킬 수 있고 이때는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법률을 좀 개정을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판 절차 정지의 사유
사유 중에 의사 변별 능력, 사물 변별 능력 이런 것들 외에도 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이 부분을 공판을 정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입법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형소법상 공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은 오로지 306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입법부터 단체 행동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그 입법에 대해서 뭐 개정에 대한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다면은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행정부가 제2요구를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제가 저 마지막에 주목했던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발언 중에 하나가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게 아마 의원총회 참석한 대다수 얘기했다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허를 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뭐 90% 이상이 이제 아마 상고 기각 즉 무죄를 받아가지고 날개를 달아서 헐헐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허를 찔렸다 그런 표현을 이제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데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앞으로도 전방이 그러니까 저 스포츠 용어를 빌리면 올코트 프레싱 전방이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는 이런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도 압박하고 그다음 사법부도 압박하고 하는 모든 강수들을 동원하겠다. 다만 오늘 지금 대응 방식과 수위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 뭐 대법원장 탄핵이라든가 대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건 또 역풍이 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수위를 좀 조절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입법이라든가 모든 정치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아마 대선 가도에 이 새로운 변수가 돌출되지 않도록 전방의 압박, 올코트 프레싱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재판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그냥 상황 관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당연히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근데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이제 거부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이 되면서 광장으로 또 두 쪽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오늘 신중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며칠 내로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얼개가 그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드러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차분하게 말은 하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헌재 그 선고할 때 그때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기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8대0으로 나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예상 밖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왔겠죠. 상당히 신중론도 나오는 것이고 강경론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온건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민주당도 이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입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일단 아무리 대선 전에 이 고등법원 판단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 얘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입법 중지시키면 이런 문제인 것이고 앞으로 남은 30여일 동안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민주당이 당면한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대단히 유리한 프레임이었는데 어쨌든 사법 리스크라는 새로운 돌출 변수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요. 그것도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됐다고 할 수는 전혀 없는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관리해야 될 큰 변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인데 아마 강경론으로 가는 게 제가 봐도 그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강경론으로 가고 대법원이나 사법부를 이제 공세를 취하는 거 저는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해 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법부 탓하다 이런 논리는 잘 맞지 않죠. 그게 특히 중도층한테 썩 좋은 영향을 안 끼칠 겁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아마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조금 전에 노 원내대변인 한덕수 대행 출마 선언하는 순간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행이 사전 선거 준비에 나선 정황이 있다면서 총리실 압수수색 주장까지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한덕수 대행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의 대선을 좀 준비하라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업리를 시켰다. 아마 이 법리로 지금 한 대행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입증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권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실질은 그 안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이 대선 준비를 했다, 지시가 있었고 이러한 명령을 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류 등 구체적인 물증이 나와야 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압수수색이나 물적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가 본격화가 되고 증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래 한대행은 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고 했고요. 이것이 긍정적인 이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비교적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과 함께 이제 있었던 공무원들에게 대선 준비를 지시하고 하루 이틀 만에 그 해당 공무원들이 사퇴하고 나가서 캠프를 차렸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 이틀 정도의 대선에 관련한 이 논의가 과연 이 직권남용까지 해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수사가 되어야 되고 좀 증거관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시에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 4시에 바로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렇죠. 뭐 노린 건가요? 시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5월 1일 날 이제 재판 날짜 결정된 건 꽤 됐잖아요. 5월 1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사퇴한다는 거는 사실 뭐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는 것처럼 이게 뭔가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시간이 워낙 그렇게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니까. 3시에 사퇴하고 이제 서로 이게 시간이 맞으니까, 앞뒤가 맞으니까. 그런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대법원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법원이 행정부 측하고 서로 그런 소통을 한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증되기 어려워요. 입증되기가 어렵고 어떤 정치적인 공세 하나의 그 도구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오늘 내일. 그러나 이런 얘기를 계속 오래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이 상황을 이제 민주당이 대단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을 많이 동원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직권남용 같은 거를 뭐 이제 검토해 본다든가 이런 건데, 글쎄요, 이제 선거 30여일 앞두고 계속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로 가는 게 과연 특히 중도층을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중도층의 표심에 썩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한 20분 정도 전에 한덕수 대행 퇴청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후 4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 한 2시간 있다가 퇴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뻗어나갈지 정치가 협치로 갈지 우리 손에 달렸다. 극단을 버리고 협치를 세우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협치를 강조했거든요.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이란 단어가 사실 얼마 전에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통합 뭐 강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처음부터 통합이란 얘기와 그다음에 협치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 부분 본인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자리로 돌리는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당한 어떤 탄핵 소추에 시달렸다는 점. 그러니까 본인도 정파적 파당 정치의 희생자였고 적대적 비토 정치의 어떤 그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거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적대적 파당 정치와 비토 정치의 그늘을 벗어나서 비로소 협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통합의 시대로 접어들어야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즉 이제는 관료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의 언어, 지도자의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선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담아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앞으로 대선 출마의 지향점들을 미리 예고를 한 것이라면 그 예고편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일 아마 뭐 출마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대행의 이러한 행보를 놓고 본다면 이번에 대선에 임하는 구도를 미리 엿볼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또 통합을 선점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까지 온 이유가 결국 야당이 제도적 절제와 자제, 인내를 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어떤 입법권을 남용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힘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완력을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지금 이렇게 정치가 파행해 온 것은 헌법재판소도 일부 인정하잖아요. 그다음 한 대행은 이런 정치에 종식을 하겠다. 즉 개헌연대 혹은 이제 시민사회 통합연대, 연대와 통합의 차원에서 민주당의 파당 정치와 비토 정치에 대해서 내가 맞서겠다라는 예고편을 아마 선언문에 담은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에 좀 더 구체성을 내일 띄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민주당의 이런 어떤 그 입법 독재에 대한 프레임과 그다음에 한 대행이 내세울 이런 말하자면은
통합 정치 혹은 이제 협치 정치에 대한 그런 이제 맞선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지,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떻게 또 부합하면서 단일화 논의를 또 진행할지, 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분석합니다. 네, 앞서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셨잖아요. 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 확정까지 된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이제 받게 되는 보조금을 다시 또 환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이런 사태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즉시 모든 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5개의 재판부에 재판 절차가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개의 재판부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송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재판장이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 헌법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판 절차의 정지 규정에 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정지할 수 있다라는 해당 사유를 해당 규정 자체를 이제 개정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공판을 만약에 이 재판부가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다툴 수 있는 가능성,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통해서 아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대선 보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선 대선 보조금 434억 원에 이어서 이번 대선 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 관련 규정을 보면요. 당선 무효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선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의 이제 받았던 보조금을 다시 환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난 434억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받았던 보조금까지도 모두 다 환급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 자격 없으니까 사퇴하라, 후보 교체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시각은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퇴할 만한 논리가 쓰지 않죠. 아마 이제 민주당은 끝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로 갈 거예요. 이재명 후보로 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무튼 진보 진영은 더 이제 결집할 것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도의 이제 그 향배를 봐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퇴한다고 예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정치가 워낙 다이나믹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그 친명 그룹으로 완전히 짜여져 있는, 이 스크럼이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하더라도, 환송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퇴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겠죠.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또 판단이 내릴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사퇴할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이제 사퇴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 사법부에 대한 공세나 이런 건 대단히 자제할 겁니다. 아마 그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한덕수 아직은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이제 모레 결정이 되는데, 이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쪽에 이제 공세를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의 사퇴 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나왔었는데요. 앞서서 선고기일이 확정됐을 때는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밝혔었는데 오늘 입장 어땠는지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지금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라고 했는데 국민의 뜻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국민의 뜻은 이번 선거에서 직접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즉 사법부는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이 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권자의 뜻, 주권자의 뜻이 나에 향한 것이고 나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받는다면 사법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함축해서 한 겁니다. 즉 저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선이 되고 나서 국민이 나를 선택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내가 선출자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 법적 정당성을 능가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은 법적 판단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법적 판단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정치적 레토릭 수사인 것이고 법은 법대로 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헌법 84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 나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을 뿐이지 명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저렇게 된다면 국민의 뜻, 주권자가 선택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위임받은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지금 학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결국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범법자 혹은 위법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이거 재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할 테고 이재명 후보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정말 또 내전 수준으로 새 정부가 출범을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말 또 반쪽으로 갈라진 또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판결이 그런 측면에서 조기 판결을 내려준다면 굉장히 좋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과연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정치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또 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재항고할 기회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오더라도요, 재상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상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요. 아마 파기환송심도 이제 양형의 문제일 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좀 선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상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재상고하는 시간까지 본다고 하면 33여일 정도 남은 이 조기 대선일까지 과연 재상고의 결론까지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선 이 파기환송심조차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아마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후보는 다수의 양형 증인을 신청을 할 것이고 또 절차를 속행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또 법률적 방법을 아마 동원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아마 파기환송심이 조기 대선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100만 원 아래 형량이 나오면 검찰 쪽에서 또 재상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재상고에서는 이 징역 10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떤 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벌금 90만 원이 나온다 한들 검찰에서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어서요. 재상고 여부도 좀 불투명하고 검찰이 재상고한다 한들 그 결론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법관을 회피하는 걸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헌법 소원을 또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파기환송심의 이 기간을 늘려야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늘린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법률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과 또 다수의 민주당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연히 모든 가능한 방법들, 이 재판부에 대한 뭐 기피 신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신청해 볼 수 있고 또 양형 증인도 다수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 오늘 판결 뒤에 어떤 표정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었죠.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별다른 뭐 언급은 없었죠.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태도로 이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절제된 표정을 관리할 거예요. 과도하게 후보 입장인데 후보가 이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아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강원 전략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것이고 또 한 다른 쪽에서는 또 온건한 얘기, 신중론을 피우고 이럴 겁니다. 근데 후보 자체가 나서서 이번에 판결 가지고 저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이 상황이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그런 행태들은 여전히 반국민적이다. 대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또 한덕수 대행이 말이죠. 후보가 된다면 아마 그러한 공격이 더 쉬울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한덕수나 김문수 후보 양자 중에서 누가 후보가 되면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 공격 포인트가 더 좋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된다면 한동훈 후보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좀 낮아지겠죠. 이재명 후보는 아마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속으로는 상당히 초조해질 수 있죠. 하나의 큰 돌발 리스크가 발생한 것만은 분명하니까. 근데 아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최종 판단이 어차피 안 내려질 확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믿고 그래서 아까 한 얘기가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어쨌든 선출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인데 헌정주의라는 건 헌법 체계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오늘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가 10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2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딱 그 진보 성향 2명만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판사를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어서 이제 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10대 2, 그 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이제 2명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이제 진보 성향이다라고 이제 분류되는 그런 대법관들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 의견을 냈던 취지 자체가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간 대법원에서는 이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최대한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던 것이 선례이기 때문에 선례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렇지만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의 숫자는 2명에 불과했고 결과론적으로 10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대법관이 판사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관보다 더 이렇게 높은 권위를 지닌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또 보기에 나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소의 헌재 재판관들도 대법관과 같은 지위를 지녔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판사들의 최종 꿈이 이제 대법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도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 대법관이라는 것은 판사들의 정말 최종적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소신과 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고은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2인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저 두 후보들도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두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굉장한 자신감이 붙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지금 후보들 중에 3강 후보로 꼽혔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 후보 탈락했습니다만은 명태균 리스크가 계속 이제 존재했는데 사실 이 두 분,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문수 이 두 분은
이 사법적 클리어로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명성과 그다음에 뚜렷한 자기 경쟁력을 드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한 이제 법적 부담이 지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본인들에게 굉장한 장점으로 활용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를 이슈와 구도와 인물 세 개 요소를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슈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는 어쨌든 조기 대선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힘 후보 누구라도 불리해요. 그런데 구도 문제가 사실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구도 문제가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본선에 가더라도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제 이 프레임으로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맞대결할 이제 구도가 생긴 거죠. 그 범법 후보자 혹은 위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구도를 설정하는데 어떤 그 프레임이 더 세고 어떤 구도가 국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냐는 이제 본선에 붙어봐야 알겠지만 결국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굉장히 좀 불리했던 지형들을 좀 돌파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두 후보의 목소리에 힘이 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틀 후에 최종적인 이제 승자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사법적 문제를 굉장히 자기 장점으로 이제 끌고 가서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이건 분명히 보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구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인물, 즉 결국 이제 정당이 이제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 후보를 내세우는 거는 결국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 깃발의 상징성을 가지고 대선에서 승부를 치러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도가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깃발이 선출되느냐는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내일 민주당 주도로 오늘 파기환송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죠.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 법사위 현안 질의로 보이네요. 일단 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갑자기 이제 돌발 변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해볼 겁니다. 아마 일단 국회 차원에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법원 판단이라는 게 법리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걸 아마 그걸 부각시킬 겁니다. 아마 법원 행정처장이 어떤 또 답변을 할지 모르죠. 법무장관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의회 차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대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이제 중도층한테 아마 호소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보수나 진보층 뭐 대체로 이제 결집이 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니까 중도층에게 어쨌든 현재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법리적으로 원심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 자체가 대법원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부각시키려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특히 중도층에게 부각시키려 하는 거고 역시 그겁니다. 이건 결국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문제예요. 근데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대법원에서는 빨리 이걸 결정을 내려준다고 한 건데 유죄 취지로 했단 말이죠. 유죄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종 판단은 안 내려지는 결과. 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사법적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문제. 그 또 하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제. 이게 같이 맞물릴 겁니다 아마. 구도 자체가 상당히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프레임이. 근데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유죄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단지 유죄 취지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상은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이제 초래한 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라고 해서 여전히 이 표심이 안 바뀐 유권자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싸움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고 판단하겠죠.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아직 뭐 완전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해볼 만하다. 그게 아마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 후보는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뭐 전면전이다 이런 의원의 반응도 나왔었고 뭐 사법부를 향한 대응은 신중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발표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현안 질의를 법사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뒷북이다. 사실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물론 이분도 이제 대법관인데 자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던들 그게 뒷북 얘기지 뭐 판결이 맞겠습니까? 이런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법원의 부당성,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의 부당성을 노출시켜서 결국 이제 내일 법사위 뭐 현안 질의 뭐 다 언론사들이 이제 중계할 테고 보도할 테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결국 바뀔 수 없는 건 알지만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법사위도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진리를 쏟아내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급하다 보니까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카드가 법사위를 개최해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건데 현안 질의가 뭐 대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판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대법관들을 공격하거나 법원에 대해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들 하기에는 너무 역풍이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저는 여론전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국민의 뜻과 좀 유관한 거죠. 즉 사법의 심판을 국민의 직접 대의민주주의인 선거로 묻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간도 좀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한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당위성을 좀 이끌어내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전 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거기서 말실수, 과도하게 공격하다가 그게 또 일종의 말하자면은 오럴 리스크가 돼가지고 굉장히 또 사법적으로 또 아까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들 특히나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강성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민주당은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정말 초가삼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역효과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최 교수님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빈도가 민주당에서 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뭐 계엄이라든지 탄핵 그런 부분에 좀 공격하는 포인트를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법원을 성토하는 자리가 된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거친 언사가 오간다면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내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아마 그런 질문들이나 발언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극단적인 발언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긴 될 텐데 발언의 수위가 문제예요. 그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이러이러한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불복하는 건 아닌 거죠. 그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 쏟아낼 텐데 거기서 일부 이제 이 얘기가 좀 과해지면 말이죠. 분위기가 격앙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법관 뭐 탄핵 얘기 나오거나 사법부가 과도하게 특히 대법원이 정치의 대선에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라든지 사법의 정치화다 이런 얘기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 사법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법의 정치화를 거론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수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위가 과도할 때 그건 썩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썩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현재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거의 해소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판단이 내려졌지만 최종 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거예요. 최종 판단은 결국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마지막에 또 다시 재상고도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재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말이에요. 대선은 끝난 다음일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당당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과도하게 이걸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과도하게 의식하면 자충수 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당당하게 우린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가는 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말을 들어봤는데 네. 이 둘 중에 한 후보가 5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최종 결선에서 한 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과 내일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사퇴가 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려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와 당심 조사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저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판결입니다. 근데 아마 보수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은 이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긴 겁니다. 지금 1차 투표율이 당심이 아마 50.98일 걸로 제가 알아서 딱 50%에 이제 그 경계에 걸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당의 당심 지지층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혹은 이제 우리가 국면 전환할 수 있겠구나 생각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여론조사지만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심판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투표율로 동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분이 좀 상이해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그 OX 팻말에서도 아예 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보도 뽑지 않았는데 무슨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 있냐. 자강론이 먼저다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게 단일화 시너지가 더 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 두 사람에게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투표율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50.87인가에 그친 투표율이 만일 일반에 60이 넘잖아요. 그러면 60%가 넘는다면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는 흔적으로 봐야 돼요. 이 경우는 저는 유불리가 있다고 봐요. 투표율이 60 이하로 간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좀 유리하겠지만, 투표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2차 4강 경선까지는 절반 정도만이 응답을 했는데, 만일 여기서 60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본선의 전략적인 그런 이제 판단으로 가겠다라고 참여하는 어떤 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60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동력을 떠나서 이제 말하자면 기존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최대치만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화된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김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표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표율 60%의 유무 여부가 조금 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뭐 하루하루 정치권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여론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전과 후가 좀 달라지진 않을까?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여론이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판결 이후에 이 보수층은 물론이고 이제 중도층, 중도 보수에서는 중도 보수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권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가 일부 후보들의 경우도 그랬고 좀 과도할 정도로 탄핵에 반대했다고요. 국민 여론은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는데, 그래서 중도 보수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좀 기울 수 있는 건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잠깐 프레임의 전환을 말씀드리는데, 프레임이 바뀌니까 잘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은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이 한덕수 후보, 자꾸 후보라고 해요. 한덕수 대행하고 이제 이 단일화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끼리 자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우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이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그야말로 탄핵을 반대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 맞습니다. 김문수 저도 후보. 헷갈리네요. 하도 그래서 어제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했고, 계엄에 대해서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도 결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해진 게 뭡니까? 해볼만 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수나 보수 중도나 중도층들이 참여해볼만 하다. 그럼 뭡니까? 이게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 형식 논리상으로. 양강구도긴 한데 보다 이 좀 확장성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제가 알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좀 있다고 본다면 국민 일반의 여론에 많이 부응해 왔다면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뭔가 해볼만 하다라는 그 내부의 어떤 그런 기운이 생기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겠죠. 저 형식놀이의 측면에서. 물론 당원들은 뭐 강성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이제 당원들도 해볼만 하니까 한번 우리가 성격을 바꿔보자.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간다면 어차피 이번 대선은 어려워. 그러니까 기득권 유지해. 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네? 잘하면 본선도 한번 해볼만 하네? 그렇다면 이제는 당원들도 그야말로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한덕수 후보가 유리하고, 그럼 당연히 그 기세로 간다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오늘의 결과는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에 꽤 호재일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네.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후보도 반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라도 단일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자, 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좀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양보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정당은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 혹은 담합 혹은 뭐 회의를 통한 추대 이게 민주적 방식인가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보라는 게 이제 사실상의 양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게 유리한 단일화 협상 룰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리하게가 그 룰 세팅이 되면은 사실상 그건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제도를 통한 양보가 되고 과정의 어떤 적법성을 통한 양보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한동훈 후보의 질문은 요진이 것 같아요. 나는 최소한 자강으로 한 다음에 내가 후보가 된다면은 아주 적법한 절차 내지는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룰 세팅을 통해서 난 하겠지만 지금 김 후보님은 결국은 어차피 어후한이죠. 어차피 후보는 한덕수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좀 그 아픈 질문을 했는데 김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거는 나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되면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하는데 거의 뭐 한덕수 대행으로 주는 단일화 이건 저는 없다는 시그널로 지금 비춰져 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사실은 후보가 왜 중요하냐면 당무 우선권을 가져요. 그럼 앞으로 룰 세팅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고 본인의 결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는 사실 하지만 앞으로 이틀 후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칼자루를 쥐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고 오히려 칼 끝에 서는 거는 한덕수 대행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또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명분이 없다고 지금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자가 이제 백브리핑 때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 자격을 넘겨주려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겠습니까? 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보였던 그 표현과 좀 뉘앙스가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을 지지했던 표심이 조금 한동훈 후보로 그럼 이동을 하게 될까요? 이동할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이 전 유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최종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단일화를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이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게 이 자체부터가 전 잘못된 전략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의 경선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이 주목도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단일화에 자꾸만 그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제 와서 좀 얘기가 약간 톤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뉘앙스가 좀 바뀌는 건데 명분은 그거죠. 명분은 압도적으로 누가 유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일화 통해서 후보를 양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라는 게 난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뭐 여론조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저 후보는 A 후보는 B 후보에 비해서 열악하다 하면 뭐 자기 스스로가 후보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당 정치가 희화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당의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한다 그렇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보다 더 문제 있는 게 또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제3자인데 제3자 후보에게 양보를 합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지금부터라도 말이죠. 한덕수 대행은 이제 어차피 사퇴를 했어요. 뭐 출마는 완전히 뭐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이 구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특히 오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사법부의 판결이 유죄 취집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전 이 사퇴는 썩 옳은 길은 아니지 않느냐. 순 전략적으로 말씀드린 당위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향후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에서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키를 이제 국민의힘이 쥐는 거죠. 사실상 후보를 선출하는 순간 공당의 후보 지위,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바로 직전 여당의 대선 후보의 지위를 획득하는 순간 그거는 결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흔히 이제 말하자면 한덕수 대행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변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그 결심이, 그러니까 누가 됐냐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에 대한 모든 구도와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의원이 오겠다면은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게 국민의힘 당명 변경이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당명 변경에는 내란이라는 이제 그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인데 저는 그거는 가능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그 당의 이름으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 당의 이름을 바꾸고 다시 우리가 뭐 빅텐트를 넘어서 그랜드 텐트까지 하자, 그것이야말로 정치공학이거든요. 차라리 당당하게 그 당의 이름을 걸고 심판을 받아야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종의 말하자면 계엄을 했고 그 파면이 된 거지, 그걸 국민의힘이 뭐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동일시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이기기 위한 빅텐트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논의는 좋습니다만은 그 전제 조건으로 뭐 당면 변경을 요구한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전 부칙 조항 정도로 저는 넣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후보를 낼 때 이틀 남았습니다. 어떤 비전으로 깃발을 내세울 것이냐, 어떤 가치로. 그래서 대선은 전망형 비전형 투표니까 여기에 걸맞는 우리 후보가 어떤 깃발을 들고 나설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이후에 다음 스텝을 놓고 고민하는 거, 그거는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대행이 이제 오늘 사퇴를 했고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후부터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상승세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그래서 하십니까? 모든 게 이게 예상이니까, 그리고 예측이 너무 많이 틀려서 이제 예상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오늘 뭐 상고기각 날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상고기각이 80%쯤 될 줄 알았어요. 20%밖에 몰랐는데 20%가 100%가 됐으니까 아무튼 예상은 해야 되는 건데, 저 이 상황 자체가 한덕수 대행에게 자꾸 불리해질 것 같아요. 그냥 단일화의 명분이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의 여러 단계에 거쳐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지금 계속 경험을 벌여왔던 거 아닙니까? 경험을 벌이고 이제 2명의 후보가 남은 건데, 지금 우리 한대행은 지금 이제 사퇴하고 아직은 입당은 안 합니다만 이제 그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3지대까지는 아닌데 그런 제3지대의 그런 성격을 갖는 지대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정당하냐 이거. 그게 왜냐면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나 유권자들이 그걸 판단한다고. 유권자들이. 특히 제가 자꾸 중도 말씀드리는 게 양쪽에 계신 분들은 대개 표심이 결정돼 있어요. 중도층들이 숫자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러거든요. 이 이슈에 따라서. 근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게다가 한덕수 대행은 아무튼 간에 국정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 있었어요. 어쨌든 본인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도 자유는 자유예요. 근데 과연 이게 중도층들이 볼 때 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라는 이 이슈에 너무 빠져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진행 중인데도 지도부가 자꾸 단일화를 이렇게 강조하는 듯한 그런 취재 발언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오면 말이죠, 전열이 흐트러져요. 지금 이재명 전 후보는 어쨌든 여기 탄탄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긴 자꾸 단일화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3일날 결정되고 난 다음에 11일까지가 등록인데 그 전에 할지. 그러면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지죠. 빨리 한 사람을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 단일화 얘기하는 게 글쎄요, 전 저 전략적으로 맞을까? 저는 전략적으로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생각하라. 해도 너무한다. 뭐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총리 먹고 도망간다. 소위 먹튀 뭐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면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후보, 대법원, 검찰 좀 쉽게 말해서 공격할 대상이 많거든요. 이러면 좀 초점이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원래 꿈꾸던 일종의 이제 선거 전략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3, 4자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쉽게 이제 공격할 거로 생각했는데, 자꾸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이슈, 구도, 인물, 이게 세 가지 구도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인데, 구도가 자꾸 흔들리는 건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구도에 약간 균열도 가는 데다가 한대행이 자꾸 나온다 안 나온다가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그게 자강론이 우선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에게 보기엔 흥미로운 요소거든요. 흥행의 요소고 이벤트 요소고 퍼포먼스의 요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싫은 거예요. 정치란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제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제 나오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대선이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대중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행의 지금 이 문제가 보수 진영에서는 뭔가 희망이 되는 거는 스윙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판을 균열낼 수 있고 판을 흔들 수 있는 기존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그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스몰 텐트냐 빅 텐트냐 그랜드 텐트냐 이것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뭐 완주하냐 완주하지 않냐 이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구도를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거고 좀 약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할 포인트가 늘어나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또 이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까지도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대응을 해야 돼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또 원래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건 손님 실수에 의한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좀 약간 자중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 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혁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